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태풍 흰남노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정보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일면 기사도요 태풍 소식 굉장히 많이 싣고 있습니다. 사진 그리고 기사 이렇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보시겠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귀포항 방파제 뒤쪽입니다. 여기 뭐 다리도 보이죠? 여기 아마 제주 관광 가신 분들은 여기 많이 다녀가셨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모습인데요. 제주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태풍이요. 그러나 이렇게 태풍이 접근했을 당시에는 이 정도 파도가 있었죠. 굉장한 높이입니다. 괴물 태풍 흰남노 오늘 한반도 관통한다. 지금 거의 남해안 쪽을 따라서 쭉 가고 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뒤면은 아마 동해로 빠질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다리를 집어삼킬 듯 거센 파도다. 이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시죠. 역시 태풍 소식인데요. 괴물 흰남노, 잠 못 이룬 한반도. 그렇습니다. 밤사이 굉장히 조심하라. 그리고 창문 꼭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웬만하면 어디 다니지 마세요.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죠. 만조 겹쳐 남해안 폭풍해일 주의, 그리고 예상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북상을 했습니다. 오전 8시 동해로. 근데 일단 8시 아닙니다.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유치원 초교등 등교 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 못 이룬 한반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뭐 일반 기사 보죠. 뭐 역시 태풍 소식이 있는데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바닥이 뚫린 원화값이다. 1,370원도 깨졌다. 그러니까 원화 값이라고 할 때는 가치가 떨어진 거지만 환율로 할 때는 또 치솟는 거죠. 1,370원도 깨졌다. 달러 초강세 여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에 충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역시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는데요. 역시 뭐 태풍 소식이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2070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65 이상 인구 비중이요 46.4%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생산 연령보다 고령층이 많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숫자만으로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연도별로 예측치가 있는데 2022년부터 2070년까지 전 세계 평균 고령 인구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2070년에 전 세계는 20.1%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2배가 넘습니다. 46.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층 비중을 보일 것이다. 홍콩이나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 태풍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린다고 예고해 드렸거든요. 자, 그럼요. 먼저 포항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포항은요 침수 피해가 지금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포항제철소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갱흥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화염이 보이고 중간중간 폭발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포스코청은 현재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오전 8시 포항 인근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등에서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포항시 대송면 칠성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형산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양악시장과 청림동 등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천읍 한 시장도 침수돼 주민 5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경주시 하동 저수지와 성선 저수지도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완전히 지날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자, 지금
태풍이 한 저 정도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태풍이 지나간 곳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차례로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울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뭐 굉장한 비바람 그리고 뭐 폭우 내렸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강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하게 쏟아지던 비는 다소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약 1시간 전인 오전 7시를 전후로 이곳 울산에 가장 근접한 뒤 약 10분 뒤로 울산 앞바다를 빠져나갔습니다. 강도 강의 상태를 유지한 채 이곳 울산을 그대로 관통한 건데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도심 피해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 역시 함께 이뤄졌습니다. 동구 성끝마을과 일산진, 북구 도단마을 등 총 110여 명의 주민들이 숙박업소나 주민센터로 몸을 옮겨둔 상황입니다. 새벽 1시쯤에는 울주군 남천교 일대에서 2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불어난 하천과 빨라진 유속으로 수색 작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초속 40m 이상의 강풍과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생포항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 보겠는데요. 부산은 뭐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요. 박상호 기자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밀락동의 한 해안가 진입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1시간 전만 해도 무릎까지 물이 찼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빠진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1시간 전쯤 부산에 가장 근접한 이후 지금은 동해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태풍 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새벽부터 월파가 진행 중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인근 도로로 넘친 곳이 많습니다. 부산은 새벽 4시 반쯤이 만조였는데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해안 지역에는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선 간판이 떨어지는 등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현재까지 184명이 인근 숙박업소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광역전철과 김해경전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시내버스는 7시 15분부터 운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등 일부 지역에선 지하차도 통제도 하나둘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동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 남해안의 많은 도시들 태풍은 지나갔습니다만 그 피해 지금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마산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산, 지금 화면 보니까는 바람은 좀 많이 잦아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태풍 흰남노는 2시간 전쯤 이곳 마산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이곳 마산 바람은 거세게 불었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비는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산에는 최대 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태풍은 지나갔지만 마산은 시간당 30mm의 비가 올 예정입니다. 태풍 상륙 시간과 만조 시각이 겹쳐서 해일 우려가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곳 마산은 유입하고 10m 내외 정도로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미 어제부터 침수 위험 지역 주민 2,5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갔는데요. 걱정되는 건 피해입니다. 지금 피해 상황 집계 그리고 어떤 피해가 지금 보이고 있는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이곳 마산에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관련해서 피해 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 현관문이 깨지고 8층짜리 건물 외벽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곳 마산에 접수된 태풍 신고는 60건입니다. 경남도는 태풍이 지나가는 대로 복구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산항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제주를 포함해서 남해안 지역은 사실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가 좀 내리는 거 뭐 이건 예상대로 됐거든요. 그런데요. 수도권의 경우 특히 서울 경우 생각보다
비가 많지 않고 바람도 강하지 않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황도 좀 짚어보죠. 지금 서울 잠수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이규현 기자. 자, 잠수교를 포함해서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거는 서울의 경우 교통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도로 통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잠수교는 뒤로 보이시다시피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팔당댐에서 초당 9,0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진 탓인데요. 오전 7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약 8.7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 기준인 6.5m를 훌쩍 넘긴 수치로 어젯밤 9시 50분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수교를 비롯해 현재 서울 시내 도로는 모두 11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전면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 상황이 계속 변하는 만큼 출근길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뭐 출근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출근을 좀 안 하시고 집에서 근무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외출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 지역 날씨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은 오전 6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은 현재는 비바람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새벽 4시 30분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오늘 하루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소양강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오늘 정오부터 수문을 다시 개방하는 만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에 우산이 부러질 정도인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보된 만큼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이견입니다. 자, 전국 곳곳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짚어봤고요. 뭐 태풍 관련 기사 오늘 꽤 많이 실려 있는데요. 뭐 기사 한 가지 소개해드리죠. 자, 좌우 고기압이 팽이처럼 돌리면서 흰남노 세력을 계속 키웠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실까요? 지금 이게 태풍 경로잖아요.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게 통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좌우에 고기압이 딱 자리 잡으면서 뭔가 자꾸 힘을 키워줬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북위 30도 지역에서 세력이 강화됐는데 폭풍 반경 안 왼쪽도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통로 또는 터널처럼 보이죠? 이런 경로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질문 드리죠. 지금 태풍 흰남노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요? 네, 태풍 흰남노는 지난 자정경에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를 가장 근접해 통과해 나갔고요. 새벽 4시 50분경에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경남 거제 부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예. 상륙한 이후로 경남 지역을 관통한 태풍은 7시 10분경 울산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울릉도를 향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바다로 나갔군요. 물론 뭐 그 태풍의 눈 기준이겠습니다만 일단 뭔가 동해상으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태풍 경로 뭐 예상도 하고 여러 가지 전망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북상하는 속도가 빨랐다. 지금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예상할 때 경남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오늘 아침 6시경, 포항 부근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오늘 아침 9시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그 속도의 차이가 난 것은 큰 차이를 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지 뭐 그렇게 속도가 뭐 완전 다르다 그 얘기는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동해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모가 워낙 크고 반경이 넓기 때문에 더욱 뭐 피해에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쯤이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태풍의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게 그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이지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그 세력이 강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기 때문에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이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쪽 지역,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예.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아, 파도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동해안 지역은요. 자, 그런데요. 지금 서울, 경기, 뭐 수도권 지역은 사실은 걱정한 것보다는 바람이 그렇게 강하거나 많은 비가 오거나 이런 건 잘 못 느끼겠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태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폭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의 강남구가 230.5, 강동구가 227.5, 그 경기도 양평이 195.8mm 등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고요. 대체로 100에서 200mm가량의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매우 근접해 지나간 제주도와 남해안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 관악산이 초속 26.7, 승봉도가 22.7m 등 그 도서 지역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서울 경기가 엄청난 집중호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이거 역시 굉장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군요. 자, 태풍은 일단 동해로 빠져나가서 이제 시간이 가면 점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런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과거 경험을 보면 수증기가 남아 있어서 폭우를 쏟아낸 경우 이런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역시 그런 걸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다행히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겠는데요.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를 북서 쪽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메우면서 당분간은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 요번엔 좀 다르다는 천만다행입니다. 이 정도 이런 소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월 태풍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을인데 본격적으로 이때 가을 태풍 어느 정도나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릅니까? 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기 전인 초가을까지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 온도도 예년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 발달하기도 좋은 조건입니다. 태풍이 만들어져 북상하는 때의 기압 배치 등에 따라 이동 경로나 그 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10월 초까지는 한계 내외의 태풍이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0월 초까지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동해상에 태풍의 눈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아직은 워낙 규모가 크고요. 반경이 넓어요. 그리고 바람과 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보고요. 한 오후 정도,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까지 정도까지 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요. 그 이후에도 높은 파도 이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요. 자, 뭐 태풍 관련 기사 몇 개 더 준비돼 있거든요.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상 두 개의 태풍 한 번에 덮쳤다.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 그래요. 남해에 접근하면서 강풍이 더 세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 왜 역대급이 됐는가? 태풍 두 개가 사실상 합한 거다. 뭐 이런 설명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상 예보하시는 분들이 예보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처음 봤다 이런 거. 이변입니다. 이변이요. 다음 기사 좀 하나 더 보죠. 일단 이번에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워낙 강한, 워낙 센 태풍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어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만족이 없으면 높이가 12m 해일, 마사는 1km 차수벽 세웠다. 이겁니다. 차수벽입니다. 이런 거. 바닷가 쪽으로 이제 파도가 들이닥칠 때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친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걱정했던 만큼은 아닌 거 아닌가. 이게 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태풍과 관련해서요 좀 설명해 주시기에 장명훈 기자가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장명훈 기자, 우리 뭐 아침부터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는 있습니까? 그 좀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오전 6시 기준으로 중대본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인명 피해 상황부터 좀 전달을 드리면요.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입니까? 예. 아, 울산 울주군에서 오늘 새벽 1시에 20대 남성이 예. 하천변에서 술을 먹고 그 실종이 된 건데요. 아. 지금 불어난 물의 수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겠죠 합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뭐 시설물 피해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뭐 수백 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예. 그 중대본에서 파악하기로는 주택 침수 3건, 예. 차량 침수 2건, 어선 존복 1건 이렇게 제주에서 총 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공공시설까지 합치면 시설물 피해가 14건입니다. 근데 예.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훨씬 아직은 더- 정확하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 날이 새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정전 피해가 좀 컸습니다. 예. 2만 300호 정도가 정전이 됐고요. 아. 지금까지 복구율은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강한 바람 때문에 전기줄이 좀 파손되거나 끊기거나 뭐 이런 현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것도 지금 날이 좀 개고 뭐가 비가 좀 잦아들어야 복구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일단 인명 피해는 실종 1명인데 그마저도 좀 없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또 발생을 했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이른바 이제 역대급 태풍이다 하면은 매미, 뭐 루사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예. 그 태풍과 지금 신남로 비교하면 어떻게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 가장 역대급 태풍하면 루사 그리고 매미 말씀하신 예. 것처럼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사는 2002년이었죠. 그 강릉에 하루 만에 뭐 비가 870mm가 올 정도로 엄청난 물폭탄을 퍼부었고요. 예. 매미는 2003년 9월에 상륙했는데 117명이나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간 태풍입니다. 예. 뭐 곰파스랑 볼라벤 초대형 태풍 다 지나갔지만 이번이 예.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음. 육상 상륙 시점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입니다. 이게 최대 풍속은 40m/s 정도가 나왔는데 예. 이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역대급이라고 불렀던 뭐 매미나 루사 같은 경우보다 그 중심 기압이 더 예. 낮아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저기압인데 굉장히 힘이 센 저기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가 기압이 낮을수록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어마어마한 태풍보다 더 낮다. 지금 그 상태란 말입니까? 예, 지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괴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들었는데 네. 자 그리고요 이 대통령 아마 저번에 수도권의 집중호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철야근무를 했다고요. 이 소식은 좀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대통령실 어제부터 24시간 비상체제 풀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예. 윤 대통령도 철야 밤샘을 하면서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과 지하 벙커로 오가면서 수시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어제 밤 9시 회의를 시작으로 6시 제주도에 초근접했을 때 회의를 한번 갔고요. 예. 5시에 거제에 상륙했을 때 위기관리센터를 찾아서 또 회의를 한번 갔고요. 네, 어젯밤에는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예. 경찰청장에게 피해 복구에 모든 가용 인원을 투입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자리 지키면서 회의를 계속한 거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관들,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다 했는데 아마 밤샘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사실상 태풍 둘이 합쳐진 셈이다. 그러니까 네. 열대 저기압을 흡수해서 그리고 올라왔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이 기상 전문가들 말로는 처음 보는 현상이다 그러거든요. 이거 기상 이변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상 이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태풍이란 게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해도 북위 30도를 넘어가면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해수면의 온도가 2도에서 3도가량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따뜻한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크게 발달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흰남노 역시 기상 이변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앞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배제하기 어렵겠네요, 지금요. 자, 지금까지 태풍 흰남노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대통령 고발입니다. 짐작하시겠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야당 윤석열 대통령 고발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안은 이재명 검찰 소환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곁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뭐 강대강 치닫고 있다 이렇게 설명돼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통령 고발건인데 대통령은 재임 중에 면책이 있어요. 기소, 소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안 되는 거 안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서 여기 약간 뭐 쌍특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주제는요. 방송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 고발건과 관련된 어제 민주당에서 한 설명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당의 어떤 반응도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5월 20일 날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 16일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2027년 5월 9일이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서 2027년 9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담과 로펌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영상으로만 봐도 여야 치열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대통령은 형사소추 안 받는데 재임 중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왜 검찰에 고발했을까? 대통령을 상대로. 여기 보면 뭐 법리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법리적 실효성, 정치적 상징성.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실효성 자체가 지금 없다 그 뜻인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럼? 일단 헌법 84조에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 자체는 형사상 소추가 재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소추라는 거는 수사를 받거나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이런 게 안 된다 이 뜻입니까? 네, 일단 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해석에 따라서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양분남 위원장이 소추를 못 한다고 했지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관련돼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정지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뭐 수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소추를 하면 된다. 이런 그 소추라는 건 건 기소 그리고 재판 단계 이걸 말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수사는 가능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조금 해석에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의 카드를 선택을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상징성,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정치적 상징성을 또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께서 지금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뭐 신문에서는 뭐 보복이라고 나오는데 보복까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보복도 있고 맞불도 있어요. 네, 맞불, 뭐 맞짱, 뭐 이런 뭐 대응의 성격이 강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거 토론회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의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럼 최소한 맞불의 의미는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돼서 지금
소환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한 거 아닙니까? 맞불 차원은 최소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자. 그리고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그러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이 고발을 통해서 검찰을 테스트해보겠다 이 뜻입니까? 뭐 테스트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그 태도, 그러니까 뭐 태도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만약에 소환 통보를 해서 소환이 되면 그 지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짜 소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슈가 이재명 당대표로 몰리는 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도 같이 고발됐네라는 전환, 화제 전환의 의미도 있다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번 건이요 대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소시효가 대선 관련 요 사안에 대한 시효가 9일로 끝난다면서요? 네, 9일로 끝나지만 이제 대통령 기간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다는 네, 겁니까?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사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재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소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 거네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윤희석 전 대변인. 앞서 논평도 있었지만 어제 국민의힘의 반응이 민주당은 공당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로펌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반응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확한 표현이죠.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뭐 고발을 하는 것은 과거 야당에도 있었으니까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예요.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 대한 민주당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무엇인가? 지난 대선을 뭘로 보냐는 거죠. 결국은 대선 결과 불복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와 윤 대통령을 동렬해 놓고 쌍으로 비교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장동 같은 경우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럼 대선 때처럼 몸통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건건이 올라가면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정치적으로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의 현 상황을 이 이재명 대표의 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일원화된 당의 내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징성인데 조대진 변호사가 설명한 상징성하고 윤희석 대변인이 설명한 상징성이 전혀 다른 상징성이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징성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완전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정우택 변호사.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정치적 의미, 법적 의미 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게 고발을 안 해놓으면 사실 조 변호사 말씀처럼 나중에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그때 되면 그 당시 뭐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고발도 안 해놨는데 왜 그래? 그럼 뭐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가버릴 수 있거든요.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정지되는데 이 선거법도 정지되는지 안 되는지 있기 때문에 고발을 일단 해놓는 게 맞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건 명확하게 멈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놓는 게 맞고 이게 민주당이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한 거네요, 이 사안. 그다음에 지금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냥 맡겨놓고 우린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 사도 됩니다. 이런 때 얘기하고 있고 특히 2010년 1월 12일 날은 그 이모 씨라는 분이 이건 내가 안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그러면은 누가 샀겠어요? 계좌는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뭐 돈도 뭐 10억 이상이 맡겨놨었고 주식 거래 이 범죄 일람표도 200개 이상 나오거든요. 본인 계좌 6개, 뭐 어머니 계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하면서 뭐 이렇게 맡겨놓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한 건데 이게 허위 사실이다. 민주당 그러면서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허위 사실을 따져보려면 그 원래 사안을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다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한 가지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검찰 불출석 가닥을 잡은 민주당. 소환보다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논의했는데 불출석이 맞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권고, 당이 권고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뭐 오늘인데요, 출석 날짜가. 뭐 이 정도 권고인데 권고를 받아들이고 안 가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부정적 여론이 변수인데 이재명 의총 불출석 권고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는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다. 그리고 여론이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저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의총의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서면 조사 응했으니 출석사의 소멸이다. 이런 뭐 설명도 났습니다. 일단 불출석입니다. 오늘요. 자, 일단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야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그 소환에 응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당대표께 저희는 적극 권유하기로 요청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 피의자가 있습니다. 뭐가 이게 표현들이 조금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대를 겨냥한 표현들이요. 뭐 전쟁이다부터 시작해서.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사 역시 있습니다. 자, 일단 불출석이에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검찰 이재명 재소환도 불응 땐, 그러니까 출석 안 할 땐 조사 없이 곧장 기소할 듯하다. 기소로 정해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일이 시효 만료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내일쯤 아니면 모레 뭐 결정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뭐 체포영장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소할 듯하다. 이겁니다. 자, 정국택 변호사. 네.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 사안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건이 지금 분위기로 보면 기소될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 많거든요. 정치권에서 나온 전망인데 그럼 그때마다 소환 통보가 꽤 있을 건데 그때 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걸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다른 건들도 기소될 거라는 전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뭐 몇 개월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뭐 나왔으면 위례신도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모르겠는데 기소 전에 어떤 그걸 판단하기 전에 소환할 거 아니에요? 소환할 수 있는데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러겠죠. 선택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배임 문제라든지 대장동이 배임 문제였습니까? 이런 거는 뭐 법리적인 문제예요. 사실관계 문제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뭐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어떤 시장의 판단 이런 문제를 만약에 배임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선거법 이 부분도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에요. 협박. 아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검찰 협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아이고 뭐 멱살 잡고 협박했나 이렇게 봐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누굴 안다 모른다 이거 주관적 판단이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다 기소하기 시작하면 아마 국회의원이나 아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평론 나오면서 예. 이거 굉장히 뭐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견 표현이든가 법리 그렇죠. 그런 쪽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출석하기 어렵다. 뭐 가나 안 가나 뭐 기소 방향은 정과 같은데 뭐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나왔다든지 변호사비라든지 중요한 문제에서 해명해야 되겠다 할 수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굳이 나갈 필요 없죠. 어차피 방향도 정해진 것 같고 예. 생각하기에도 법적으로 뭐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안 날 것 같고 중요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같은 경우는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 상황별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큰 거는 좀 판단해서 출석할 수도 있다. 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럼 자 김재섭 위원장, 불출석 결정을 했네요. 그 당은 권고를 했고요. 두 가지 단계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권고를 받고 그 권고를 받아들인 형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거 명분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경찰의 소환이라든지 경찰의 수사,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지금 이제 맛보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봤다고 생각합니다. 맛보기를 보여준 거다. 그럼요. 앞으로는 첩첩산중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이른바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순한 맛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소환을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빠르게 예.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그 시기적인 필요성 때문에 부른 내용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어떤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뭐 정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예.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좀 다스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서면 조사만 가지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소명이라든지 진술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총을 통해서 명분을 만든 이후에 나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 못 믿겠다라는 예. 사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백현동, 대장동 명백하게 이것은 정치적 수사다. 이것은 나올 것이 없는데 계속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수사다라고 프레임을 이미 정해놓고 들어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응하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예. 너무 예견된 수순이었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문 리스크를 대응하는 맛보기 차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순한 맛의 수사가 들어가는 건데 바로 불출석 결정했다.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런 겁니다. 지금요. 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고발, 검찰 고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출석 권고. 오늘 아침에 불출석 결석을 했죠. 이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이 맞불 차원에서 내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내용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쌍특검입니다. 특검인데 두 개군요.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두 개가 아니라 같이 간다. 쌍특검. 이런 키워드입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사안 때문에 그렇죠?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개월 끌더니 시효 끝났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 허위 경력 의혹, 뭐 과대 경력 의혹,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그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시효 끝났다. 김건희 허위 경력 불송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세 가지 혐의가 있었어요. 업무방해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권 없음. 왜냐하면 이건 시효가 끝났다. 공소시효 끝났다. 그러니까 공소권 자체가 없다.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기간 다 지났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증거 불충분 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했어요. 무혐의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송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했으니까 이걸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혐의라고 판단했으니까 송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출석 조사 없이 서면 조사로만 진행. 이 기사가 굳이 이걸 쓴 이유가 있겠죠.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 건과 아마 비교를 하려고 이걸 쓴 것 같아요. 서면으로만 했다라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근데 고발이 된 건데 이의 신청도 뭐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사실 대선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대선 때 김건희 여사 뭐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그리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저렇게 논란이 됐고요. 경찰이 뭐 들여다 본 거잖아요, 지금.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 봤어요. 이거 각각 지금 아까 잠깐 짧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고 어떤 이유에서 판단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그 신문에서도 나왔다시피 8개월을 끌었는데 그 시효가 끝났다. 뭐 일부 그 업무방해랑 사문서 위조에 관련돼서는 시효가 끝났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기 혐의는 시효는 남아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인 입장에서는 제일 짜증나는 수사 결과죠.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시간은 되게 오래 끌었는데 결과는 금방 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뭐
경찰이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정무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할 거면 경찰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는 그 경력 관련돼서는 스스로 부풀렸다라는 스스로 자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스로 부풀렸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그 무혐의 처분 공소시효에 관련돼서도 언급을 했지만 공소시효도 지났고 대학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불송치 이유로도 대학이요.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일 수 있는데 대학에서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대학에서 문제가 없으니 우리도 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도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경찰로서는 대학에서 피해자라고 보이는 대학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뭐 마땅하게 뭘 더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 그래도 뭐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될 수사기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덮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소한의 지금 서면 조사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 조사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출석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로 끝났다는 부분들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 좀 뭐 몇 분 손이 쓰는데 먼저 김진섭 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출석 조사 없이 서면 조사로만 진행. 이게 보니까요. 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사문서 위조건과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뭐 사기 혐의라든지 사기 혐의 요거는 이제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남아 있는 그거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그 학력과 관련된 것은 사실 전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학력 위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논문 위조라든지 뭐 논문 우리가 표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과거에 사실 김건희 여사한테만 해당됐던 문제도 아니었고 과거에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 논문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크게 사법적인 문제로 못 갔던 이유는 그리고 더 큰 정치적 이슈로 번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학력 그다음에 뭐 논문 이런 거 관련돼서는 학교의 재량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경찰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역풍 역시도 검찰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했고 너무 대놓은 방식으로 많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거 정치적 수사한 거다라고 말 나올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검토를 검찰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증거불충분 문제로 아마 이게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면 조사로 그친 건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이거 아마 서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진술을 특별히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서류의 적격 여부들을 판단하게 되고 대학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인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검찰의 판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형구대 변호사.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이나 지금 아마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공소시효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국민대가 문제인데요. 국민대에서 강의를 한 게 2014년 1월부터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입니다. 근데 2016년 1학기에 대학이 변경돼 있습니다. 소속 대학이 똑같지 않아요. 그 전에는 테크노 디자인 대학이다가 2016년 1학기에는 조영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단과대가 바뀌었다. 그렇죠. 단과대가 바뀌었어요. 단과대학을 바뀌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력서를 다시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 1학기에 강의하려면 2016년 1월쯤에 모집을 합니다. 연예교수 모집을. 그럼 그때 이력서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2016년 1월이면은 공소시효가 2023년 1월까지가 됩니다.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요 업무방해나 사무소 요건 7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그렇죠. 7년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거는 2014년 1월에 낸 거. 그때 기준으로 한 것 그렇죠. 같다. 2014년 1월에 낸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21년 1월에 끝났다는 건데 2016년 1학기에는 소속 대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다시 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만약에 국민대 요청해서 안 주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국민대 관계자도 불러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국민대에서
피해를 받냐 안 받냐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 방해를 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됩니다. 실제로 예. 업무 방해가 되지 않아도 예. 업무 방해 성립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6년 1월에 이력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 다음에 그러면 국민대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허위 학력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하는 게 맞죠.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주는 예.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제수로 끝납니까? 이거 자체가 수사 형평성이 없는 거죠. 일단 시효 문제 따져봐야 된다. 송태 변호사가 그 부분을 좀 약간 지적해 주셨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 담당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담당자도 있을 텐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송태 변호사 이 시효 문제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좀 논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공방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쌍특검 재점화, 이재명 수용 시사, 그리고 여당은 물귀신 작전이다. 일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쌍특검이 이른바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물귀신 작전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대선 땐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대상, 뭐 쌍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정조준하고 있다. 근데 여당에서는 아니 이재명 수사에 왜 김건희 연관이 있나? 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또 이 허위 경력 등의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의 그 시점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유임키로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또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뭐 자기들 친문 그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먼지 털도 털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참 그 대단한 당인데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전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유희석 전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쌍특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같이 가자, 두 가지 특검을. 이거 좀 국민의힘 분위기 그리고 유희석 전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 당내 분위기야 당연히 이 쌍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왜 겁니까? 그러냐면 아까 성일종 정책의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과거 대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의혹에 대비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하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거냐 일단 예. 판단을 해야 되고 민생 챙긴다고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하자는 거가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지금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예. 그리고 잘 보시면 자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는 예. 윤 대통령 고발하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것도 잘 보시면 김영영 여사에 대한 어떤 검찰 송치, 소환 이런 거와 대비해서 또 가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양쪽 그 두 맞불입니까 그냥? 그럼 그렇게 맞불이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선은 끝났어요. 대선은 예. 끝났고 앞으로를 봐야 되고 대통령 됐어요. 다시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또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를 봐야죠. 뒤를 잡아서 뭘 하겠어요. 이거 국민들이 보실 때 무슨 판단하실지는 예. 물론 옆에 지금 형은택 변호사께서 로펌당에 몸담은 부문답게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법적인 얘기고요. 예.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행동을 해 주시기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바랍니다. 일단 정태 변호사 제가 이 사안이 있고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건 뭐냐면 이거예요. 특검법. 근데 국회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처리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처리 가능해요. 의지만 있으면. 근데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거든요. 이 분위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지금 특검 얘기 꺼내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특검법은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거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뭐 본회의도 어찌 보면 예. 힘들 수는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특검 얘기하자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항상 이랬죠. 아니, 수사를 무서워하는 건 범죄자밖에 없다. 정정당당하면 수사 받으면 되지. 왜 예. 빼냐. 항상 이랬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빼는 거죠? 선거 때도 항상 그랬어요. 특검하자고 항상 이제 지금 여당에서 항상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되고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관여했다는 게 나오고 예. 있고 실제로 매매 거래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그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장모와 특정 임원이 동일 IP로 거래했다는 것도 나왔거든요. 파는 거를 바로 김건희가 산 것도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특검을 상당한 받으면 되죠. 지금 뭐 로펌당이라 그러신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거의 법률사무소예요. 지금 당대표랑 뭐 비대위원장 법률사무소나 로펌이랑 같은 거 그럼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법률사무소를 아예 차렸어요. 여의도에다가 서로 지금 뭐 가처분하고 지금 이의 제기하고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보고 로펌당이라 네. 할 게 아니고요. 거의 저는 여의도 법률사무소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법률사무소. 저는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국회라는 게 법을 다루는데 그 법은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해석해서 뭐 재판하라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게 정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막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로펌인가요? 국회가? 이상합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저분들은 저기서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어제요 또 하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그 자리는요.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사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원석 후보자, 이재명 출석 통보는 진술기에 준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황 오면 책임지고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뭐 어제 청문회 상황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관련된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형 변호사, 네. 그 사건은 사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계속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뭔가 처리했으면 되지 왜 여태 안 하고 이제 와서 문제 삼냐? 이게 지금 여당의 지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뭐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아마 뭐 수사지 폐지했는데요. 지금 예. 오히려 그거를 방탄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해 계속 문제 있다 그러는데 예. 본인 스스로 문제 있으면 폐지하면 돼요. 근데 본인은 폐지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도 그걸 핑계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근데 수사할 수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당시에. 아마 이제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 이런 분들도 저는 아마 좀 눈치를 봤다고 봅니다. 눈치를 봤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유력한 뭐 검찰총장이었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증거가 지금 어찌 보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대중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아니 사실은 그 당시에 수사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 안 했더라도 지금 만약에 증거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이원석 그 후보자가 정말 비겁하다고 보는 게 그 예. 당시에는 검찰총장 수사지 받지 마라 아니면 보고받지 마라 한 거를 굉장히 문제 삼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문제 못 받았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그거를 폐지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럼 부당하다는 걸 예. 인정하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 얘기도 이재명 출석 통보는 예. 진술 기회 준다는 기회 준 건데 것이다. 그럼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회를 안 줬냐? 그럼요. 지금도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진술기회 분다. 아까 업무 방해도 공소시효가 문제됐던 거예요. 공소시효 문제됐는데 그냥 서면 조사만 하잖아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뭐 형평성이 없는 거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말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먼지털이식으로 윤석열 당시 이제 총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인 대응을 전부 다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정치적이었거나 무능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와서 저 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원석 후보자를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딱 찍어놓고 정치적인 검사다라는 프레임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검찰총장이라 그러면 능력 여부를 검증해야죠. 민주당은 저런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능력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데 윤석열 사단이라고 뭐 대검 수사 그러니까 대검 간지 예. 6개월 만에 그 비수사 부서로 좌천시켜버리고 했었던 때는 윤석열 사단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검찰총장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인사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만 하면요. 예. 요즘 윤석열 정부 분들이 참 특이한 게 뭔 일만 하면 뭐 민주당에서 뭐 했냐 얘기해요. 우리 다 뒤집겠다. 탈원전 뒤집고 잘못했다 다 예, 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때 수사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제대로 하겠다. 나오면 되잖아요. 아, 그때 했으니까 우리도 뭐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떤 거는 예.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고치겠다 그러고 어떤 거는 그때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러고 기준이 뭐예요?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끝도 없는 이게 공방이겠네요 지금요. 지금 사실 국회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추석 관련 얘기가 좀 하나 있어요. 소개해드리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요. 다음 기사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전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이요? 추석에 전 많이 붙이잖아요. 종류별로요. 송균관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개한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표준안입니다. 전 없어요. 앞에 과일 있죠? 여기 보면 나물, 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종류겠죠? 그리고 김치, 송편 없습니다. 그리고는 잔이고. 이걸로 된답니다. 여기 보시면 송편, 과일, 나물 중 6가지면 충분하다. 음식 위치는 가족이 합의하면 되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 올리는 거 이게 오히려 예절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전 안 붙여도 된다. 오히려 기름져서 별로다. 이 뜻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혹시 고민하시는 분과 에이, 그럼에도 붙여야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요, 나라밖 소식인데요. 영국입니다. 새 총리가 정해졌어요. 여성 첫 40대 여성 총리 47입니다. 트러스 당선입니다. 리즈 트러스입니다. 대중 강경 노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신에 능한 대처림 계승자, 출세지향적 야심가라는 호평도 나옵니다. 유석 전 대변인.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인물? 네, 이분이 47세 여성이잖아요. 예. 대학 때는 중도 좌파 정당 자유민주당에 속했던 분이었더라고요. 약간 좌성향. 예, 근데 지금 우파 보수당의 대표가 됐죠. 달라졌네요. 예, 그렇죠.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이제 여론이 쏠리니까 또 찬성으로 바꾸고 뭐 이런 좀 약간 신조를 자주 바꾸는 그런 분이다 하지만 일단은 뭐 변절입니까? 아니면 유연한 겁니까? 뭐 좋게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본인의 주장이 센데 그거에 반해서는 신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잘 아는 그 대처 전 수상 그분의 어떤 정치 성향을 많이 계승하는 것 같다. 굉장히 강격하고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병을 치유한다고 하던 분 아니에요, 대처가. 그래서 뭐 감세, 국영기업 민영화, 뭐 기업 자율 이런 거 강조하던 분인데 그렇게 가겠다. 근데 저분 인상도 굉장히 세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보드 게임을 하나를 해도 꼭 이겨야 되는 분이었다고 해요. 보드 게임. 그 가족 친구들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겨야 한다. 승부욕이 강하군요. 예, 그런 분이어서 이번에도 보수당 대표 선거할 때 처음에 3등하다가 쭉 올라와서 결국 역전한 그런 분이니까 굉장히 센 어떤 영국의 앞으로의 노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사입니까? 그러면은 성향을 보면은 그러나 약간 출세지향적 야심가 아니야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상황 뭐 짧게 한번 소개만 드리죠. 국민의힘 여당 비상상황 규정 완성. 그러니까 또 다른 비대위 출범하기로 다 정했어요. 절차 다 마쳤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은 오리무중입니다. 정해졌는데 밝히질 않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못 구해서 정하질 못한 건지 이건 모르겠는데 뭐 7일 발표하겠다. 내일입니다.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